네, 자,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핵실험까지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자, 올해 들어서 일단 무력 도발에 나선 속내는 무엇인지, 또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은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4월 북한의 정치의 달이라고 불리는데 북한 도발 여부에 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오늘 미 국무부에서 좀 직접적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발언을 보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어떤 가능성이 좀 더 높을까요? 예, 뭐 두 개 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예. 봐야죠. 우선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7차 핵실험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런 가능성은 아마 미국의 여러 가지 첩보 자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을 했을 거라고 보고. 아, 그럼 하나의 가능성 차원에서 언급했다기보다는 뭔가 분석을 통한 발언이었을 그렇죠. 그래서 한 나라의 그래도 북핵 문제 대표자가 그렇게 그냥 자기가 추정한 것 그대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 정보 자산에서 나온 그 정보를 기초로 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사일인데요. 지난번에 네. 이제 아시다시피 화성 17형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이 실패한 거 어떤 행태로든지 다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북한이 작년도에 2018년도 2021년도 제8차 당대회 때 얘기했던 북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 무슨 초음속 미사일이니 SLBM이니 핵무기니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정찰 위성이니. 그런 것들은 아마 이런 정세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계획표대로 추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사실 화성 17호 발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17호 성공했다 이렇게 레드라인을 넘은 걸 발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건 아닌 것으로 지금 한미 당국은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 17호를 쏠 가능성도 있고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가능성도 또 더 남아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전망을 하시는 거죠. SLBM 소위 말하는 그 북극성 4형 5형 이거 공개만 했지 아직까지 한 번도 실험 안 했거든요. 그것도 실험할 가능성이 있죠. 예. 오늘 미 국무부에서 이렇게 발언이 나온 거는 도발하지 말아라 이런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김 대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정보의 바탕을 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서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불장난을 하고 있을 것 같으니 하고 있는 것 같으니 하지 말아라. 그래서 빨리 진정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봐야죠. 네. 지금 가장 관심을 모은 게 이제 핵실험을 강행할까 이 부분인데 만약 강행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7차 핵실험인데요. 마지막 6차가 2017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그 북한의 그 핵 수준, 그 핵실험, 핵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북한이 지금요 6번 핵실험하면서 이제 플루토늄 핵실험했죠. 우라늄탄 핵실험했고 정폭 핵분열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017년도 9월달에 한 6차 핵실험은 수소폭탄이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종화에 성공했다라고 봐야죠. 그때 당시에 이제 핵 어느 정도의 이게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통상 지진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때 밝힌 것은 리터 규모로 봐서 한 50KT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나라,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밝힌 걸 보면은 최대 100KT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50KT부터 100KT 사이의 위력을 그때 당시에 실험을 했고 그걸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도 관심이고요. 또 북한이 이번 만약에 7차 핵실험 한다고 하면은 확인하고자 하는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인데요.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지금 다종화에는 성공했지만 소형학 경량화에도 북한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적은 양을 가지고 더 폭발력이 큰 그런 것을 개발하고 싶지 않겠어요. 핵무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도 그 뭐 틀 속에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00kg 정도 되는데 폭탄의 무게가 100kg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120KT, 150KT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150kg 정도 되는데 220KT 정도. 그러니까 소형화하면서 굉장한 그 위력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마 북한이 지금 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소형화해서 더 큰 위력을 내게 할 것인가. 그래야 훨씬 더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니까요.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전술 핵무기입니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뭐 개발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했지만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실험을 안 해봤거든요. 전술 핵무기는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는 주로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위협에 속하는 거라고 하면 전술 핵무기는 남북한의 아주 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북한이 쓰고자 하는 거거든요. 전선을 돌파할 때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주 작게 규모도 작은 것을 폭발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통상 0.3KT, 0.5KT, 1KT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300톤, 500톤, 1000톤이니까 TNT가 300톤, 500톤, 1000톤이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할 텐데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두고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될지 그것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뭐 이건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핵실험을 할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지난 2018년에 여기 폭발을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복원 움직임도 좀 있고요. 여기서 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이미 이제 3번 그 경도 입구에서 그쪽을 수리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2018년도 5월달에 우리 한국 기자들도 갔습니다만은 미국 기자들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기자들을 풍계리까지 정말 열 몇 시간 기차를 타고 겨우 가가지고 거기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경도가 보면은 크게 1번, 2번, 3번, 4번 4개의 경도가 있어요. 1번 경도는 첫 번째 핵실험하고 나서 폐쇄를 했고요. 2번 경도에서 2차부터 6차까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게 3번하고 4번인데요. 이번에 지금 집중적으로 인공위성에 포착되고 있는 것은 남쪽 경도, 그러니까 3번이라고 볼 수 있죠.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2번, 3번, 4번을 한꺼번에 다 입구를 폭발을 시켰거든요. 2018년도 5월 달에. 그런데 이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몇백 미터를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핵실험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안에는 아마 콘크리트로 돼 있을 텐데 입구만 그냥 과시용으로 전시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잠시 폭발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뚫고 들어가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짧게는 한 달 걸릴 거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쪽 경도에 있는 3번 그 출입구를 통해 가지고 핵실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감행하려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뭐 많은 것들이 꼽히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다음 주에 이제 김일성 탄생 110주년 태양절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김일성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탄생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뭐 우리가 석가모니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은 뭐 탄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건데 어찌됐든 생일이라고 생일이죠. 이 사람이 태어난 지 110주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것을 정주년이라고 하거든요. 정주년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좀 겹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의 태어난 지 110년도 있고 또 4월 25일 되면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 행사도 있고 또 뭐 11일 정도 되면 무슨 뭐 김정은이 총비서, 제일비서죠. 그때 당시에는 추대된 이제 10년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림 비행장 일대에서 대규모로 지금 퍼레이드 그러니까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포착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축 행사를 단순히 열병하고 뭐 이거 분열하고 하는 이런 것들만 또 전략 무기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핵실험이나 또는 그 화성 17행이나 또는 SLBM이나 이런 것들을 발사하고 성공시킴으로써 주민들을 갖다가 더 이제 단결시키고
또 백두 혈통의 그 어떤 정통성 이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분열식이나 열병식도 4월 15일 날 크게 하겠지만 예. 그걸 전후해서도 아마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죠. 다음 주부터 또 한미 연합훈련도 시작돼서 네. 이 즈음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강도 높은 핵 위협에 나선 이런 상황인데 두 차례나 담화도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서 강한 발언도 내놨다가 또 남한을 향해서는 총포탄은 안 쏜다 이런 얘기도 했다가 네. 이 약간 내군 전략을 쓰는 듯한 이런 발언이거든요. 속내는 뭘까요? 그 우리 서훈 국방부 장관이 지금 육군에도 미사일 부대가 있고 공군에도 미사일 부대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육군 같으면 육군 전략 사령부로 바뀌고 예. 이제 공군 같으면 공군 미사일 사령부로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창설식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은 원점, 예. 지원 세력 그리고 지휘 세력 세 군데죠. 원점, 지원 세력, 지휘 세력. 여기까지도 우리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한테 알려준 거죠. 그러니 제발 그 허튼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네.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인데 이걸 이제 김여정이가 담화로서 발표를 한 거죠. 예. 김여정이가 담화 한번 하고 박정천이가 하고 이거 모자라니까 다시 또 한 번 김여정이가 하고. 예. 이틀 만에 또 담화를 발표하고. 그래서 김여정이가 이렇게 발표한 거를 보면 굉장히 그 좀 강하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 심지어 말살 얘기도 나온단 네.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우리 국방부 장관이 선제 타격 얘기했다고 해서 김여정이가 선제 타격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데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예. 출연 때문에 이 관련되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예. 찾아봤는데 그럼 북한은 선제 타격이라는 말을 안 썼느냐.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니까 2013년부터 예. 13, 14, 15 죄송합니다. 16, 17 매년 단 한 해도 안 빠지고 북한도 선제 썼다. 타격, 예. 선제 공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 예.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이가 한 번은 좀 유화적인 것 같고 한 번은 좀 강한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요. 항상 보면 능력과 의도거든요. 능력과 의도. 그러니까 이것이 전쟁사를 쭉 보면 상대방의 의도만 믿고 의지만 예. 믿고 능력을 안 보게 되면 항상 전쟁해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이 의지나 의도는 뭐 갈대와 같아서 항상 바뀝니다. 예. 근데 능력은 안 바뀌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이중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이 군사력, 네. 이 능력 이걸 보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요.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보여주는 조처를 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렇다고 봐요. 결국은 이제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니까 우리 지금 훈련하도록 돼 있는 것이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4월 15일,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 북한에서 이런 전략적 도발, 이번 도발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 네. 돼요. 그러니까 그 7차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화성 17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걸 보면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억지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신뢰할 만한 억지력이 뭘까? 결국은 이제 북한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게 아닌가.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공중도 있고 예. 바다도 있고 또 수중에도 있습니다. 전략 잠수함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공중에서는 B1B를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전략 폭격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보다는 두리뭉실하게 만일에 북한이 이번에 그런 도발을 하면 그런 억제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웬디 셔먼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북미 간의 대화는 단절이 된 이런 네. 상황입니다. 오늘 성김 대표가 진지하고 지속적 대화를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한편으로 네, 네. 하는 이런 상황인데 북한은 우리 핵 능력을 인정하고 뭔가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하고 북한하고가 입장이 지금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북한은 이제 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미국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북한은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제 조건의 핵심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지금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 제재 이거 해제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군사적으로는 한국과 연합훈련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전략자산 전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주한미군도 철수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레토릭일 수도 있지만 이런 조건들 중에서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하고 만날 이유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계속해서 이런 위협적인 전략적인 위협을 이렇게 계속 가하다 보면 미국이 결국 손 들고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북한이 지금 머리를 돌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절대로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정말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북한도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텐션이 줄어드는 거니까 아마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국방대 교수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도발 가능성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